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유나는 늘 깔끔하게 떨어지는 말투와 정제된 표정을 유지하던 여자였고, 그 균형감 있는 태도는 예전부터 사람들을 압도하진 않아도 묘하게 불편하게 만들곤 했다. 해외 주재원으로 나간다고 했을 땐 그냥 그런 스펙 좋은 커리어 우원이라 생각했지만, 3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는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까지 훨씬 더 의도적으로 정돈된 느낌이었고, 어딘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자신감이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은 유나가 먼저 연락해 예약해둔 식당에서 만났고, 분위기는 호텔 라운지 한가운데처럼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갈함이 편하지는 않았다. 스테이크와 와인을 자연스럽게 주문하는 그녀의 손끝을 보며 나는 괜히 말끝을 고르고 있었고, 민석은 메뉴판을 넘기지도 않은 채 물만 3번 마셨다. 언니, 서울 오자마자 제일 먼저 연락한 거 아시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고, 나는 잔을 들며 반사적으로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잃은 감정 소모처럼 느껴졌다. 그래, 연락 줘서 고맙지. 잘 지냈어. 덕분에요. 근데 언니는 여전히 부러워요. 민석 씨랑 같이 있으니까. 그 말은 겉으로는 훈훈한 덕담이었지만 나는 순간 그 말에 담긴 감정이 평평하지 않다는 걸 느꼈고, 민석은 말을 받지 않은 채 자리 옆 냅킨을 접고 있었다. 나는 괜한 기분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넘겼지만 유나가 민석을 바라보는 시선은 확실히 흔한 인사치레와는 달랐고, 대화를 이어갈수록 그 흐름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한 번은 유나가 물을 따르려다 민석의 손등을 스치듯 잡았고, 민석은 놀란 듯 손을 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서늘해졌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다음엔 민석 씨 회사 근처에서 봬요. 저 혼자 밥 먹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유나는 마치 아내인 내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고, 민석은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은 채 시간 되면 요라고 짧게 답했다. 아, 언니도 괜찮으면 같이 봐요. 그게 더 좋죠. 뒤늦게 덧붙인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늦었고, 나는 그 자리를 웃으며 넘기려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그 둘 사이의 공기가 너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유나는 먼저 계산을 마치고 나가 있었고, 민석은 뒤늦게 그녀가 내민 영수증을 받아들고 말없이 주머니에 넣었다. 잘 먹었어요. 다음엔 제가 대접할게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미소가 예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져서 소름이 끼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창밖만 보고 있었고,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핸드백을 뒤적이며 침묵을 유지했다. 그날 유나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고, 그 중 부럽다는 말은 이상하게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분명 그날의 식사는 맛보다 시선이 더 진하게 남았다. 웃음도 말투도 모두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섞인 계산이 분명했고, 민석의 침묵은 그 모든 감정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냈다. 그날 저녁 내가 삼킨 건 고기가 아니라 의심이었다. 식사 내내 민석은 왼편에 앉은 유나의 눈치를 은근히 살피는 듯했고, 유나는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남편의 말끝에 어설픈 웃음을 흘리며 한 박자 늦은 리액션을 반복했다. 나는 고기를 썰던 포크를 내려놓고 물을 마시는 척 그들 사이의 눈빛을 살폈고, 유나는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 테이블 아래 다리를 꼰 채 팔을 민석 쪽으로 기울이며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몸의 방향과 시선의 각도, 손끝의 위치까지 모든 게 그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누군가를 유혹하는 연습을 오래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고, 민석은 그 시선을 피하는 것 같으면서도 시선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였다. 민석 씨는 예전보다 얼굴이 더 편안해졌네요. 서울이 잘 맞으시나 봐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물잔을 천천히 돌렸고, 민석은 순간 고개를 들었다가 나를 의식한 듯 시선을 다시 아래로 내렸다.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요.
일이 줄어서 그런가 봐요. 결혼이 잘 맞는 분은 얼굴에서 티 나잖아요. 언니가 복이 많죠. 유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그 말의 끝엔 묘한 엇박자가 있었고 나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얼굴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걸 느꼈다. 그녀가 하는 말 대부분은 칭찬의 모양새를 하고 있었지만 꼭 필요한 단어를 빠뜨려 미묘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이었고 민석은 그 말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둘 사이를 바라보며 젓가락을 쥔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고 심장이 조용히 조여드는 감각이 나를 점점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다. 근데 언니, 민석 씨 성격 진짜 부러워요. 같이 있으면 되게 안정돼 보이거든요. 내 남편 칭찬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네. 나는 그렇게 받아쳤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깔렸고 그 대사가 끝나자마자 유나는 잠시 웃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민석 쪽으로 다시 돌렸다. 그쵸? 남편분 되게 따뜻하잖아요. 말도 조곤조곤하고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랬나? 난 그렇게까지 조곤조곤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데. 나는 조금 더 짓궂은 말투를 던졌지만 유나는 전혀 밀리지 않고 그 말에 슬쩍 웃어 넘겼다. 그들의 말에는 사적인 감정이 없다고 보기엔 너무 익숙한 구간들이 있었고 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들이 식탁 위를 가로지르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와인잔이 부딪힐 때 나는 어딘가 마음속에서 작게 금이 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고 유나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남편의 농담에만 반응하고 있었다. 민석이 물을 따르다 손등에 와인이 묻자 유나가 먼저 냅킨을 들어주었고 민석은 그걸 어색하게 받으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작은 장면의 말을 잃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유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웃었고 민석은 그 화면을 몇 초간 들여다본 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물을 수 없었고 대신 물잔에 남은 얼음을 굴리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그날 식탁 위엔 고급진 음식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불쾌한 기류가 동시에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셋 중 무엇도 온전히 삼키지 못한 채 자리를 마무리해야 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던 식사였지만 감정은 분명히 넘쳐 흐르고 있었고 민석의 웃음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무서웠다. 유나에게서 문자가 온 건 수요일 오후였다. 민석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그냥 대화 좀 하고 싶어요. 짧은 문장이었고 말끝엔 이모티콘 하나 없었지만 그 공백이 나를 오래 붙잡았다. 사람은 누구나 텍스트의 간격에서 진심을 읽는 순간이 있는데 그날 나는 단지 밥만 먹자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느낌을 이미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렸다. 그녀가 알려준 장소는 강남에 있는 라운지 바였고 나는 예정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괜히 혼자 먼저 들어가기 싫어서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시간을 끌었고 그렇게 어슬렁거리다 그녀가 나타났을 땐 속으로 몇 번이고 정리했던 마음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유나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했고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눈 밑에는 피곤한 기색이 비쳤고 립스틱은 진하지 않았으며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오늘은 좀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었는지 처음엔 알지 못했지만 그날 밤이 끝날 무렵 나는 그 문장을 단어 다 외우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대신 잔을 자주 들었다. 나는 눈치를 보며 잔을 맞췄고 그 사이사이 그녀는 내 눈을 자꾸 피하다가 어느 순간 오히려 더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요즘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젖어 있었고 나는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부터였다. 몸이 뭔가 기억하려고 하기 시작한 건 아내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 유나와는 나눠본 적 없는 거리감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나는 대화를 한다기보다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기분이 강해졌다. 민석 씨는 그날 기억나요? 우리 처음 봤던 날. 그때 아내랑 같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날 식당에서 제가 처음 인사드렸을 때 사실 그날부터 전 이상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맥주잔을 입에 대고 잔을 비우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내려놨다. 손끝은 잔 아래 젖은 테이블을 문질렀고 나는 시선을 돌리지 못한 채 그 손등만 바라봤다. 그래도 오셨네요. 내가 이런 문자 보내면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도 말이 필요한 날이었나 봐요. 내 대답은 생각보다 단정했고 그 말을 하는 내 스스로조차 낯설었다.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걷자는 말에 거절이 떠오르기도 전에 나는 이미 따라 걷고 있었다. 이유는 묻지 않았고 목적지도 들은 적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두 발로 그녀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었다. 어쩌면 이 모든 흐름을 내가 스스로 밀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섰을 때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봤고 표정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눈동자를 마주한 채 어디까지가 실수고 어디부터가 고의였는지를 구별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그녀가 먼저 내린 층에 함께 발을 디뎠다. 현관문이 열리고 조명이 켜졌고 작은 방 안엔 허공을 가르는 잔잔한 음악과 라벤더 향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맥주 2캔을 꺼냈고 나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손을 모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떤 말도 해선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침묵이란 가장 무책임한 선택을 해버리고 있었다. 그녀가 내 옆에 앉았고 팔이 스치고 무릎이 가까워졌다. 손끝이 캔을 건네며 내 손등을 닿았고 그 감촉은 전기처럼 퍼지지 않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무서웠다. 민석 씨는 지금 무슨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묻혔고 나는 대답 대신 캔을 열었다. 작은 칙 소리 사이로 그녀는 내 어깨에 턱을 걸치듯 기대며 속삭였다. 여기 그냥 있어줘요. 지금 말고 오늘 밤은 그냥 민석 씨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이 길어지며 우리는 어느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입술이 닿기까지의 거리엔 어떤 죄책감도 어떤 도덕도 어떤 멈춤도 존재하지 않았다. 유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다시 연락을 해왔고 평소처럼 담백하게 안부를 묻는 말투 속엔 그날 밤 이후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듯한 태연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되도록 짧게 대답하려고 했고 가능한 한 감정을 숨긴 문장들만 골라보냈지만 그녀는 매번 그 얇은 벽을 무너뜨리듯 부드럽고 천천한 말로 나를 다시 끌어당겼다. 그 방식은 정면에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우회하며 감싸다가 어느새 손 안에 감겨오는 감촉처럼 은근하고 교묘했다. 하루는 유나가 내 아내에게 따로 연락을 했고 그 사실을 내가 먼저 알게 된 건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영화 하나 추천받았는데 혼자 보기 아까워서요. 아내는 그 말을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전했고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선 유나가 나와 아내 사이를 이렇게 무던하게 오가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유나의 이름이 거론되는 대화에서조차 긴장을 느꼈고 내 표정을 제어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말았다. 요즘 민석 씨 말수가 많이 줄었네. 피곤해서 그래? 응, 그냥 일이 많아서. 신경 쓰지 마. 유나는 가끔 너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얘기 들어줘서 좋다고. 그런 말도 하던가. 나는 가능한 한 짧게 대답하려 했지만 내 말은 점점 더 건조해졌고 말끝에서 감정을 잘라내는데 익숙해지는 내 모습이 쉬워지기 시작했다. 유나는 대화의 틈마저 잘 파고들었고 그 작은 여백 하나까지도 공략하듯 채워 넣는 능력이 있었으며 나는 그 정교한 언어에 서서히 무너져가는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밤늦게도 메시지를 보냈고 단순한 안부조차 기묘한 잔상을 남기곤 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짧은 문장은 아무 감정 없는 척하면서도 내 속을 계속 뒤집어 놓았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 날 또 다른 방식으로 안부를 묻는 그녀의 집요함은 집착이 아니라 확신처럼 느껴졌다. 그 확신은 내가 이미 그녀를 거부하지 않을 거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부분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반박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이상했던 건 그녀가 내 아내와의 거리도 전혀 좁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친절했고 꾸준했고 적당히 예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에겐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줬고 그 이중적인 모습이 갈등이라기보다 오히려 능숙한 연기처럼 보였다. 그날 밤의 기억이 잊히지 않는 건 그녀만이 아니었고 나 역시 그 감촉과 분위기 그리고 눈빛의 밀도를 밤마다 떠올렸으며 그때마다 다시는 안 된다는 말과 한 번만 더라는 충동이 번갈아 떠올랐다. 나는 다시 유나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것이 죄책감에서 비롯된 반작용인지 아니면 듬지된 것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감정이 매일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내가 웃으며 내 얼굴을 쳐다볼 때 나는 웃는 표정을 짓는 동시에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똑똑히 느꼈고 그 무너짐은 죄책감의 무게보다 유나와의 장면을 다시 떠올릴 때 더 깊이 균열을 냈다. 언니가 참 좋아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유나가 그렇게 말하며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를 아내가 내게 보여줬을 땐 나는 괜히 핸드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가 보내라고 짧게 넘겼다. 그녀는 아내에게 그렇게 예쁜 말을 건네면서도 내게는 전혀 다른 언어로 메시지를 남겼다. 어제 그 순간 난 진심이었어요. 민석 씨는 어땠어요? 나는 답장을 하지 못했고 읽은 표시만 남겨둔 채 휴대폰을 꺼뒀지만 다음 날 아침 그 메시지는 여전히 내 심장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 비밀은 감추려 할수록 더 단단해졌고 덮으려 할수록 더 짙어졌으며 버리려는 순간마다 더 깊이 가라앉았다. 나는 유나를 멈추지 않았고 내 안에서 그녀는 이미 허용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내가 다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유나의 메시지를 받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경계가 사라졌다. 오늘은 그냥 민석 씨가 먼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적된 욕망과 확신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외면하지 못했다. 도착한 그녀의 오피스텔은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실루엣이 그림자처럼 내 앞에 섰다. 신발도 벗기 전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아 안았고 그녀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며 내 턱에 이마를 기댔다. 입술이 맞닿기도 전에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는 내 숨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고 나는 손끝으로 그녀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셔츠가 열릴수록 그녀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나는 입술로 그녀의 목선을 따라 내려가며 쇄골 아래를 천천히 훑었다. 그녀는 나를 등으로 밀며 소파로 이끌었고 나는 그녀를 안은 채 무릎 위에 앉히며 손바닥으로 등을 쓸었다. 단추가 모두 풀어졌을 때 셔츠는 그녀의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나는 그녀의 등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벽 쪽으로 눕혔다. 허벅지가 내 옆구리를 감싸오고 손은 내 뒷목을 끌어당기며 입술을 다시 포개왔고 그 순간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움을 마주했다. 키스는 깊어졌고 입술은 다시 귀 밑을 지나 그녀의 가슴 위를 가볍게 스쳤으며 나는 거칠어진 숨을 참으며 손끝으로 치마 자락을 천천히 밀어올렸다. 그녀의 다리는 자연스럽게 벌어졌고 나는 손을 그녀의 허벅지 안쪽으로 옮겨가며 부드럽게 피부를 훑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짧은 숨을 토했고 나는 그 소리 하나하나에 몸이 더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소파 위에 걸쳐져 있던 상의는 어느새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등이 닿은 가죽 표면은 땀으로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다. 그녀가 내 이름을 짧게 부르며 손끝으로 내 등을 타고 내려갔고 나는 입술을 그녀의 배꼽 근처까지 내리며 길게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치마 아래 속옷 위로 손바닥을 덮자 그녀는 허리를 들었고 나는 그 반응에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깊숙이 넣었다. 그녀는 신음처럼 짧은 소리를 냈고 나는 다시 입술로 그녀의 가슴을 훑은 뒤 목덜미를 감싸며 입을 맞췄다. 호흡은 뜨거워졌고 움직임은 점점 더 리듬을 타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마치 처음인 듯 서로를 탐하고 있었다. 모든 감각이 손끝과 입술 그리고 맞닿은 몸 전체로 집중됐고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강하게 밀어올렸고 나는 숨을 삼키며 마지막 옷자락까지 벗겨내고 침대 쪽으로 그녀를 안고 옮겼다.
침대에 등을 대자 그녀는 두 팔로 내 목을 감았고 나는 무릎으로 그녀의 다리 사이를 벌리며 천천히 몸을 밀어붙였다. 입술은 다시 귀에 닿았고 속삭임 대신 그녀의 숨이 내 귓속을 적셨다. 지금 멈추지 마요. 오늘은 그냥 끝까지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묻지 않았고 손은 베개 아래로 들어가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허리가 맞닿는 지점에서부터 열이 솟구쳤고 움직임은 천천히 시작되어 곧 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톱으로 내 등을 움켜쥐며 리듬에 맞춰 몸을 맡겼고 나는 이마를 그녀의 어깨에 부딪히듯 기댔다. 실내엔 베개를 누르는 소리, 서로의 피부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터지는 그녀의 숨소리만이 이어졌고 모든 세상은 그 방 하나로 좁혀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 안에서 서서히 무너져갔고 그녀는 절정에 가까워질수록 나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욕망이 아닌 갈증을 나누는 사람처럼 서로를 삼키고 있었고 끝을 바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서로를 탐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녀를 안고 있었고 손끝에 남은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아내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고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해버린 밤이었다. 아내의 생일이었던 그날 나는 정시에 퇴근하지 못했다. 아니, 퇴근을 하지 않았다. 유나가 먼저 자리를 만들자고 했고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채 약속 시간을 조율하며 자연스럽게 아내의 생일을 핑계 삼아 회식을 가장했다. 회사 사람들과 잠깐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할 땐 아내의 눈을 피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의심이 아닌 포기처럼 보여서 더 불편했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음 한편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보다 유나의 손길이 먼저 떠올랐고 죄책감은 걷어내려 애쓰기도 전에 이미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녀는 레스토랑 가장 안쪽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고 촛불처럼 은은한 조명 아래서 기다리던 얼굴은 여전히 위험하게 아름다웠으며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다가가 앉았다. 그 시각 아내는 집안에서 천천히 케이크 상자를 열고 있었다. 초는 하나뿐이었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흰색 케이크 위에 초를 꽂는 손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거실 조명도 켜지지 않은 채 부엌 등 하나의 의지의 테이블 앞에 앉은 그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걸 견디고 있었고 나는 그녀가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걸 알면서도 문자 한 줄 보내지 않은 채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유나는 내 잔에 와인을 채우며 웃었고 나는 그 잔을 받아들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 케이크 앞에서 초를 붙이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 애써 지웠다. 아내는 생일에 뭐 받고 싶대요? 유나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잔을 입에 댄 채 대답을 피했고 그녀는 그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걸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괜히 물었죠. 오늘은 그냥 내 생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대답하지 않은 채 잔을 비우는 걸로 회피했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고 그 손끝에 스치는 감촉은 말보다 빠르게 죄책감을 지워냈고 나는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입꼬리를 억지로 들어 올렸다. 같은 시간 아내는 불붙은 초 앞에서 박수를 치지도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다가 숨을 들이쉬었고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으며 테이블 위엔 혼자 자른 케이크, 조각 2개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포크를 들어 케이크를 베어 물었고 그 조각이 입안에서 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입술은 조금씩 말라 있었고 케이크의 달콤함이 목을 넘기기 전에 이미 속은 텅 빈 채로 식어 있었다. 혼잣말처럼 축하해라는 말을 중얼였고 작은 숨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각 케이크 2개를 냉장고에 밀어넣었고 불 꺼진 거실에 등을 돌린 채 방으로 들어갔다. 밖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 밤 그녀의 집 안에는 아무것도 울리지 않았다. 그날 밤 유나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고 나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는 조용했고 향은 은은했으며 커튼은 이미 닫혀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엔 반쯤 비워진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잔을 채우더니 내 쪽으로 슬며시 밀었고 나는 그대로 앉아 잔을 들며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숨소리는 느렸고 눈빛은 바닥을 맴돌았다.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조명을 낮췄고 나는 그녀가 침대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따라갔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내 쪽으로 손을 뻗었고 나는 그 손을 잡은 채 그녀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닿자마자 서로의 온기는 빠르게 번졌고 말보다 감정이 앞섰으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포개고 숨을 섞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셔츠 단추를 풀었고 나는 가만히 그녀의 어깨 위에 입술을 얹었다. 숨소리는 길었고 조명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입술은 목을 타고 내려가 쇄골을 따라 흘렀고 손끝은 그녀의 등선을 따라 셔츠를 벗겨냈으며 그 사이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말없이 그러나 더 뜨겁게 우리는 서로를 탐하고 있었고 그녀는 두 팔로 내 목을 감은 채 그대로 눕기 시작했다. 침대 위 이불이 부드럽게 눌렸고 그 위로 우리의 숨이 내려앉았으며 나는 그녀의 다리를 감싸 무릎 사이로 밀어넣었다. 셔츠가 벗겨지고 입술이 다시 귀를 훑으며 내려갔고 그녀는 숨을 삼키듯 가볍게 몸을 들썩였다. 나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춘 뒤 가슴으로 배로 천천히 내려가며 손끝으로 치마를 걷어올렸다. 그녀의 속옷 위로 손바닥이 닿았을 때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속삭임도 없이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었다. 내 손은 천천히 아래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내 허리춤을 쥔 채 짧은 숨을 반복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천천히 그녀를 눌렀고 그녀는 그 모든 무게를 받아내듯 두 팔을 침대 위에 펼쳤다. 입술은 다시 한번 그녀의 목을 지나 가슴 위에 머물렀고 손은 베개 아래로 들어가 그녀를 더 끌어당겼으며 우리의 숨은 깊고 일정한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리를 올려 내 허리를 감싸며 허리를 밀어 올렸고 나는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맞댄 채 짧은 한숨을 뱉었다. 민석 씨. 그녀는 아주 낮게 거의 속삭임처럼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그녀의 턱에 입을 맞췄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세상은 단지 이 방 안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가슴은 내 가슴에 닿았고 배는 대로 이어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침대가 삐걱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모든 게 부드럽게 흘렀고 그녀의 숨결은 내 귓가에 그대로 전해졌으며 나는 다시 더 깊게 그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숨을 연이어 토했고 손톱은 내 등을 따라 흘렀으며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조금도 남김없이 나누었다. 그날 밤 말보다 많은 감정을 섞은 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침대 위에 누웠고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사람처럼 그녀 위에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그런 나를 아는 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고 나는 그녀의 가슴 위에서 귀를 대고 심장 소리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들었다. 그 순간 세상 어디에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유나는 어느 날 갑자기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하나 꺼내놓았다. 안에는 간단한 브랜드 기획안과 수익 추정치, 예상 초기 자금 사용 내역이 정리돼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잔을 들이켜더니 잔을 내려놓는 소리와 동시에 입을 열었다. 작은 브랜드 하나 내보려 해요. 오래 준비한 건 아니고 머릿속에만 간직했던 걸 꺼내봤어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문서 위의 숫자와 문장들을 훑으면서도 내 머릿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게 나를 더 끌어당기기 위한 계산인지 아니면 진짜 그녀의 야망이 이제 시작되려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그 불분명함마저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고 손등을 문지르며 천천히 다음 말을 이어갔다. 초기 자금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고요. 민석 씨가 도와준다면 금방 돌려드릴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류를 넘겼고 그녀는 내 반응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앞의 문장들이 흐릿하게 겹쳐졌고 숫자는 현실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왔으며
나는 이상하게도 불쾌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내게 뭔가를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의존감 섞인 시선이 더 깊숙한 유혹처럼 느껴졌고, 나는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 브랜드 뭘 만들고 싶다는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질문으로 되받았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작은 향 브랜드요. 디퓨저랑 룸스프레이 정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원료는 이미 컨택했어요.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전시랑 판매를 같이 할 수 있는 쇼룸을 하나 찾고 있어요. 얼마나 필요해? 내가 다시 묻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듯 눈을 감았다가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2천. 그 정도면 시작은 가능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무릎 위에 놓인 지갑을 천천히 열었다. 그 동작 하나에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고 나는 그 미세한 움직임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계산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았고 나는 돈을 건네는 대신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계좌 줘. 이번 주 안으로 보내줄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고개를 든 얼굴에는 뚜렷한 미소와 함께 작게 떨리는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신 잔이 몇 번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사이 그녀는 내 옆에 천천히 몸을 기댔고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감정이 섞였는지 계산이 깔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나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그녀의 흐름에 들어서 있었다. 졸음, 향, 작은 모든 단어가 이젠 단순한 사업 용어가 아닌 그녀가 내 옆에 머물기 위한 이유처럼 들렸고 나는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잠든 척 내 옆에 누워 있었고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은 채 2천이라는 돈이 이렇게까지 가깝게 느껴질 줄 몰랐어. 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2천만 원이 유나의 계좌로 송금되던 날 나는 알림음 하나 없이 조용히 이체 버튼을 눌렀다. 그 숫자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선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화면에 찍힌 수치와 그녀의 이름 그리고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돈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무실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다시 3천,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1,000이 더 빠져나갔고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선금이 150, 제품 촬영과 브랜드 로고, 디자인에 200, 간판 시공에 80, 각종 허가 서류와 세무사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어느새 내가 처음 약속한 금액의 2배를 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 한 번도 그만하자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 손끝,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기대어오던 체온이 이미 내 판단력보다 깊은 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드네요. 그녀는 머쓱한 듯 웃으며 내 옆에 앉았고 나는 그녀가 내 팔에 기대는 무게를 핑계 삼아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가 잘 해낼 거니까. 그 말은 위로였는지 다짐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유나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속삭이듯 말했다. 민석 씨 없었으면 진짜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매일 무언가를 새롭게 보고하고 작은 결과에도 고마움을 표현했고 나는 점점 더 그녀가 내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사무실 도면이 나왔다는 말에 나는 퇴근 후 설계도를 함께 확인했고 견적서가 올랐다는 메시지엔 이유도 묻지 않고 추가금을 이체했다. 하루 이틀의 지출이 아니었고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드는 잔액은 나를 긴장시키기는커녕 이상하게도 보호 본능을 자극했고 나는 그 흐름을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의 필요에 맞춰 지갑을 열고 있었다. 이번엔 마케팅팀 사람들 미팅인데 대신 나가주실래요? 브랜드 소개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부탁에 나는 주저없이 알겠다고 답했고 실내 카페 한쪽에서 디자이너들과 마주 앉아 브랜드 철학이라는 말을 꺼내는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계좌 내역을 확인하던 아내는 조용히 화면을 내려두었다. 내게 묻지도 않았고
대신 식탁 위에 청구서 몇 장만 올려두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고 아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남겨진 문장 하나도 없었지만 모든 상황이 그대로 말하고 있었다.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는 또 다른 금액 요청이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체 버튼을 눌렀다. 돈은 계속 나갔고 나는 멈출 줄 몰랐다. 그녀의 향, 그녀의 손길, 그리고 그녀의 속삭임이 아직 내 가슴 안에 남아 있었고 그 모든 것은 지금도 내 은행 잔고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었다. 장인은 오래전부터 남의 표정과 말투, 침묵과 시선에서 진실의 단서들을 뽑아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국내 굴지의 중견 그룹을 키운 그였고 평생을 수백 건의 협상과 인수, 법정 공방을 지나오며 사람을 판단하는 촉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요즘 들어 사위인 나를 대하는 태도에 미세한 긴장감을 씌웠다는 사실을 나는 느끼지 못할 수 없었다. 언제부턴가 전화통화는 짧아졌고 식사 자리에서의 질문은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조차 날카롭게 계산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며칠 전 장인은 불쑥 전화를 걸어 최근에 무슨 투자 하나 하셨다고 들었네? 라는 말을 건넸고 나는 잠깐 멈칫한 후 네, 지인의 사업을 좀 도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아주 미세하게 길어졌고 그는 짧게 웃으며 그렇군. 요즘은 다들 창업들 하더군. 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려는 덫인지 분간하기 어려웠고 나는 괜히 웃으며 그래도 작은 규모입니다. 부담 없어요. 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런 동조도 하지 않은 채 자네 요즘 아버지랑 연락은 하나? 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고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떨구며 머릿속을 정리해야 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장인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는 말을 들었고 나는 어색한 미소로 좋지,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이라고 말했지만 내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장인은 묘하게 단정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와인을 따랐고 대화는 소소한 안부와 근황에서 머무르지 않고 최근 자금 흐름과 새로운 브랜드 이야기에 닿기 시작했다. 지인이 시작한 브랜드 이름은 뭔가? 라는 질문에 나는 처음으로 유나의 사업 이름을 입에 올렸고 장인은 그 순간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이름 전에 들은 적 있는 것 같군. 어디였더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고 나는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 며칠 뒤 장인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룹 계열보안팀 출신 인물에게 조용히 연락을 돌렸고 내가 누구와 자주 연락하는지,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하게 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에 그는 유나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위치와 등록된 대표자 이름, 관련된 통장 흐름까지 손에 넣었다. 그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아내에게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조만간 우리 셋이 함께 밥 한번 먹자꾸나. 나는 그 문장을 아내의 휴대폰 화면에서 훔쳐보는 순간 모든 걸 들켰다는 직감을 느꼈고 심장이 조용히 수축되는 걸 느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입을 열 수 없었다. 매일 조금씩 흐려지는 남편의 눈빛, 이유 없는 외출과 짧아지는 대화, 식탁에 놓인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버릇까지 그녀는 모든 조각들을 조용히 모으고 있었고 그 조각들이 어떤 그림을 완성해 가는지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확신은 말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고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행동했으며 그녀는 그 무너져가는 거짓에 더 이상 손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의 집에 들른 자리에서 그녀는 식사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던 아버지의 뒤에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아빠가 나서줘요. 그 말은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고 단지 그동안 쌓여온 침묵의 무게가 흘러나온 한마디에 불과했으며 장인은 아무 대꾸도 없이 설거지물을 잠시 멈춘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정리하며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묵묵히 다시 물을 틀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흐름은 달라졌다.
장인은 서류 하나를 건넸고 거기엔 남편의 계좌 이체 내역과 유나의 사업자 등록 정보, 그리고 주차장 CCTV 사진 한 장이 정리되어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오피스텔 입구를 나서고 있었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아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넌 아직도 사랑하니? 장인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았고 그냥 조용히 말없이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그 정적은 대답보다 선명했고 장인은 그 순간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이번엔 내가 움직이마. 아내는 다시는 그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남편이 옆에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을 때도 유나의 이름이 화면 어딘가에 지나갈 때도 그녀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식탁 위엔 여전히 그의 휴대폰이 뒤집혀 있었고 새벽마다 혼자 깨는 날이 많아졌으며 그녀의 손은 베개 위를 더듬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오래 붙잡고 있곤 했다. 아침이면 웃는 얼굴로 반찬을 차려내고 저녁이면 조용히 텔레비전을 켜지만 그 모든 평온함 속엔 분명히 균열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을 붙잡을 생각도 없었고 단지 이 모든 모욕을 끝낼 단 하나의 수단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수단을 아버지에게 맡겼다. 그건 차가운 복수라기보단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존엄 같은 것이었고 그날 그녀가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인 이유였다. 장인은 말이 없었다.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고 전화가 오가는 대신 메일이 오갔으며 한마디 설명도 없이 사람을 불러내 기록을 넘겼다. 그는 그룹 계열보안팀 출신 직원 2명을 불러 사위의 거래 내역을 요청했고 며칠도 되지 않아 그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과 수신인의 정체, 그리고 사업 등록증이 정리된 파일이 도착했다. 그 다음은 위치 기록이었다. 차량 블랙박스의 GPS 추적 정보, 주차 어플의 입출차 내역, 휴대폰의 비활성화 시간대까지 교차 확인했고 겹치는 지점엔 반드시 한 건의 영수증이나 결제 로그가 따라붙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건 호텔. 장인은 유나의 이름으로 예약된 기록과 몇 차례 반복된 사위의 차량 번호 인식을 맞물려 요청했고 2층 로비 복도 CCTV 영상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 영상 안에서 사위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유나보다 반 박자 느리게 따라 들어갔고 복도 끝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말없이 문을 열고 사라졌다. 장인은 그 영상을 몇 차례 반복해서 돌려보았고 마지막엔 말없이 화면을 정지시킨 채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이미 증거가 담긴 USB가 있었고 책상 위엔 깔끔하게 정리된 인쇄본 파일이 한 권 놓여 있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안경을 벗었고 그 목소리엔 분노보다 훨씬 냉정한 온도가 깃들어 있었다. 서류의 첫 장엔 날짜와 시간, 장소와 관계자가 명확히 적혀 있었고 각 증거 자료는 번호와 캡션이 붙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대표님, 이 내용으로 바로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장인의 비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짧게 대답했다. 문제 없기게. 최대한 조용히. 사무실 전체엔 더 이상 무거운 공기가 흐르지 않았고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회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누구도 감히 묻지 않았다. 장인은 그날 이후 모든 보고를 직접 받기 시작했고 사위의 움직임을 1일 단위로 정리한 스케줄이 그의 데스크 위에 놓이기 시작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준비된 사람의 눈빛은 충분히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고 주말 밤엔 유나의 쇼룸 주변을 직접 다녀오는 일까지 마쳤다. 유나가 퇴근하고 난 뒤 홀로 불 꺼진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고 다시 차로 돌아와 조용히 앉은 채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그날 로비 CCTV 확보한 파일, 원본 그대로 하나 더. 그리고 오피스텔 출입카드 내역도 빠짐없이 받아줘. 통화가 끝나고도 그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다. 손끝으로 스티어링 휠을 천천히 문지르며 마치 내일이 아닌 어제의 감정을 씻어내듯 움직였고 그 침묵이 바로 그의 분노였다. 그가 준비한 건 단지 증거가 아니었다. 더 이상 말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밀 마지막 선택지였고 그의 손엔 이미 그 선택지가 인쇄되어 있었다. 유나의 사업은 무너질 때 어떤 경고도 주지 않았다.
장인의 법무팀이 건물주에게 전달한 내용 증명 한 장으로 시작된 파장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계약 해지 통보로 이어졌고, 윤아가 꿈꿨던 쇼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계약서 조항에 따라 임대인은 입주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요구했고, 그 문장의 한 줄로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 윤아는 건물주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었고, 한 번은 직접 찾아가 손에 문서를 들고 울먹였지만, 그는 그 어떤 설명도 듣지 않은 채 관리소 측 직원과 함께 계약 해지를 강행했다. 내부 인테리어는 철거 조치되었고, 가게 간판은 다음 날 새벽 트럭에 실려 사라졌다. 디퓨저 병들이 하나둘 상자에 담겨 나왔고, 창고 한 켠에 쌓인 향료 원액은 그대로 폐기 통보를 받았다. 함께 일하던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문자 한 줄만 남긴 채 이별을 고했고, 마케팅을 맡았던 팀장은 이미 며칠 전부터 윤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 사업자 계좌는 동결됐고, 세무서에서 요구한 추가 서류들은 단 한 장도 준비되지 못한 채 서랍 속에 뒤엉켜 있었으며, 윤아는 그 서류 더미를 붙잡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의욕과 설렘은 어디로 갔는지, 그녀는 손톱으로 테이블을 긁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스피커에선 자동응답음이 반복될 뿐이었다. 계좌 이체가 막혔어요. 나 어떡하죠, 민석 씨. 그녀는 전화를 붙든 채 속삭였지만 신호음은 끊어졌고, 그의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아 마지막으로 남은 노트북을 켰고, 메일함에는 해지 안내와 미결제 통보, 변호사 명의의 경고장이 여러 통 쌓여 있었다. 어디로부터도 도와줄 손길은 없었고, 그녀가 기대려 했던 사람은 이미 발을 뺀 뒤였다. 그날 밤 쇼룸 앞에는 아무 불도 켜지지 않았고, 윤아는 문을 열 수 없었다. 카드키는 정지되었고, 창문 너머로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쳐 있었으며, 목에는 짐처럼 늘어진 스카프 하나만 걸쳐져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고,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택시 한 대를 탔다. 그리고 그 뒤로 윤아는 연락이 끊겼다. 남편의 휴대폰에도,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녀는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민석은 어느 날 아침 거래 정지된 통장 잔액을 확인한 후에도 그게 전부가 아닐 거란 예감을 똑똑히 느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윤아에게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남겨둔 계약 서류는 회수되지 않은 채 그의 책상 위에 나뒹굴고 있었으며,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려놓았지만, 이제 그 식탁엔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온기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옷을 개어놓았고, 세탁기 위엔 그의 속옷이 따로 개켜져 있었으며, 주방 서랍 속엔 이름표 없는 반찬통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다. 민석은 그런 변화를 이상하리만치 받아들이고 있었고, 한편으론 이 모든 걸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윤아의 부재를 무심히 얼버무렸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펜을 돌리다 상사의 눈총을 받았다. 퇴근길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늦을 것 같아라고 말하려다 멈췄고, 다시 통화 버튼을 누르지도 않은 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엔 장인의 운전기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고, 그가 문을 열자 거실엔 장인이 앉아 있었다. 앉게. 단 한마디만 남긴 채 장인은 민석을 바라보지 않았고, 테이블 위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앉아 서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장인의 얼굴을 봤지만, 그 눈빛엔 어떤 설명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장인의 입에서 나온 두 번째 말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고, 그 온도 때문에 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류철을 천천히 펼친 민석은 낯익은 이름과 주소, 인감이에 찍힌 이혼 합의서를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고, 장인은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면서 말했다. 이건 너를 벌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다. 그저 내가 무너뜨린 것을 정리하는 방식일 뿐이다.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 자세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장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민석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테이블 위 서류를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에게 남은 건 잔액이 사라진 통장과 더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여자, 그리고 식탁 맞은편에 끝내 비워진 자리가 전부였다. 그날 아침 민석은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출근도 없고 갈 곳도 전화도 일정도 비워진 삶이 되었기에 그는 낡은 셔츠에 커피 얼룩이 남은 채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주방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전날 마신 술이 채 빠지지 않은 이마는 지끈거렸으며 머릿속은 유나와의 마지막 밤보다 지금의 정적이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는 짧고 단호했으며 그가 현관을 열었을 땐 장인이 혼자 서 있었다. 검은색 외투에 빛 하나 없는 얼굴, 손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선 그는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민석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만뒀고 장인은 앞에 있던 봉투를 밀어내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은 내 옆에 둘 만큼 싸구려가 아니야. 그 말은 긴 문장이 아니었고 설명도 필요 없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것을 단숨에 정리해버리는 한 줄이었다. 민석은 웃을 수도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장인의 눈빛은 어느 날 CCTV를 정지시켰던 그날과 같았고 그 정지된 영상처럼 지금 이 순간도 숨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날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민석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장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컵을 들어 입을 적신 뒤 천천히 일어섰다. 사람이란 건 무엇을 잃고 나서야 진심을 배우지. 하지만 그 진심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곳에서 도착하는 법이지. 그는 외투를 여며 다시 현관 쪽으로 걸었고 민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사랑이었습니다. 장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구두 소리만이 짧게 울리다가 문이 닫히며 멈췄다.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유나는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며 장인은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민석은 식탁 끝에 홀로 앉아 여전히 접혀있는 이혼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미 도장은 찍혀 있었고 그는 그 종이 한 장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눈을 감았다. 모든 순간이 스쳐갔다. 첫 만남 결혼식 날, 유나와의 첫 술자리, 그리고 거짓말과 외면, 도망과 침묵. 그는 스스로 모든 걸 선택했고 그 선택이 자신을 삼켜버렸다는 사실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내 아내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했다. 그런데 나조차도 이 감정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건 뭘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결국 다시 혼자였다. 테이블 위에 남은 물 한 잔은 식었고 시간도 더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밖은 조용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그의 휴대폰은 침묵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고 민석은 그 끝에서야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처음으로 돌아보았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커피를 마시며 같은 방송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한동안은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반복이 조용히 나를 마모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거실 창틀에 머문 먼지를 털어내다가 문득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다. 단순한 인사나 안부가 아닌 내 말에 반응하고 나를 기억해주는 누군가의 온기 말이다. 동네 아주머니가 등산동호회에 나가본 적 있냐고 물었을 땐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지 뭐라며 가볍게 웃었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그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끼어드는 게 민폐는 아닐까 늘 조심스러웠는데 그날은 그런 계산 없이 가방을 챙기고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아직 뻣뻣한 등산복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 나는 설렘보다 낯설음을 먼저 느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군중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나조차도 잘 몰랐기 때문이다.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배를 처음 본 건 다들 인사를 주고받을 때였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고 누가 시켜서 웃는 것 같은 어색한 미소를 짓지 않았다. 자기소개 대신 목례를 하고는 옆 사람에게
조용히 물을 건네주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 깊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혼자 지낸 지 꽤 됐다고 했고,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떴다 했다.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지만, 사실은 마음 한쪽이 알 수 없이 묘하게 저려왔다. 처음 산을 오르던 날, 나는 늘 대열에서 뒤처지기 일쑤였다. 발도 느리고 호흡도 가빠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선배는 꼭 내 옆에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덜 힘들어요. 그가 건넨 말은 짧았지만 말투는 조용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는 느낌, 그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몰라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원래 자주 오셨어요? 그가 묻자 나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많이 후회 중이에요. 그는 웃지 않고 말했다. 첫날이 제일 힘들어요. 다음엔 괜찮을 겁니다. 말은 그랬지만 나는 그 다음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산할 땐 내 발걸음을 일부러 늦춰 선배와 보조를 맞췄다. 그런 나를 그가 눈치챘는지 아무 말 없이 배낭끈을 잡아 조절해줬다. 이렇게 하면 어깨가 덜 아파요. 가까운 거리, 짧은 접촉, 그러나 마음속엔 오래 남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손이 스쳤을 뿐인데 나는 괜히 팔을 털듯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감사해요 하고 말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도 모르게 휴대폰에 있던 동호회 단톡방을 다시 열어봤다. 오늘 찍힌 단체 사진 속 내 표정은 낯설 정도로 부드러웠고 어쩐지 젖은 손끝으로 사진을 넘기며 선배가 옆에 서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웃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 눈은 그 사람 쪽으로만 향해 있었던 건 분명했다. 점심은 산중턱 너른 공터에서 먹었다. 누군가는 미리 깔아둔 돗자리를 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김밥을 꺼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고 나는 그중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멀찍이 바라봤다. 체력이 바닥나 허기가 밀려드는 와중에도 어색함이 먼저 식도를 막고 있었다. 그때였다. 선배가 조용히 내 앞에 앉더니 내가 미처 꺼내지도 못한 수저를 챙겨 건네주었다. 따뜻한 손이 아니라 차가운 숟가락 하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보다 더 따뜻한 무언가가 내 쪽으로 건너온 기분이었다. 김밥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되묻는 어투가 부드러웠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와서. 그래서 수저 먼저 챙긴 거예요. 혹시나 힘 빠질까봐. 그의 말은 과하지 않았고 설명처럼 흘렀지만 나는 그 속에서 의도를 읽으려 했다. 정말로 배려였을까? 아니면 내가 무너지는 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던 걸까? 그가 건넨 유자차는 종이컵에 담겨 있었고 아직 입김이 남아있는 온도가 미지근하게 손바닥을 데웠다. 그가 이걸 언제 준비했을지, 왜 나에게만 건넸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대신 마시려던 찻잔을 다시 무릎 위에 내려놓고 향만 오래 맡았다. 그렇게 몇 초를 묵히고 있었을 때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처음 산 타면 무릎이 뻐근해질 수도 있어서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나는 유자차보다 훨씬 깊은 온기로 가슴께가 덮여지는 걸 느꼈다. 신체 어디가 아프냐는 질문이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모르겠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구도 내 상태를 물어오지 않았다. 감기 기운이 있든 다리에 쥐가 나든 혼자 앓다 지나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 짧은 문장이 묘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무릎을 토닥이며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까 알려주신 스트레칭 덕분인가 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멀리서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 시선의 끝엔 특별한 감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매가 부드럽게 접히는 걸 보고 있자니 괜히 심장이 불편하게 요동쳤다. 등산 좋아하시나 봐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전엔 혼자 다녔어요. 요즘은 같이 오를 사람이 있다는 게 좋네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오늘이 처음인데 덕분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처음이 중요하죠. 처음에 마음 열면 다음은 편하거든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쉽게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고 나는 그 단어 하나에 머물렀다.
내가 무언가를 열고 있다는 걸 혹시 그도 알고 있는 걸까? 내 말투가, 표정이, 눈빛이 그에게 감지되고 있다면 지금 이 상태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식사를 마치고 모두 일어설 때까지 우리는 묘하게 말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거리에서 머물렀다. 그는 나에게 선뜻 다가오지도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내 수저를 챙겨줬고 유자차를 건넸으며 불편한 곳이 있냐는 말을 꺼냈다. 그 사소한 행동들이 하나씩 겹쳐지며 나는 오늘의 삶보다 그의 말투가 더 따뜻했다는 걸 기억하게 됐다.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받은 그 말투들, 그 온기들은 산에서만 머물렀을까? 아니면 내 안 어딘가에서 지금도 조금씩 번지고 있는 걸까? 그날은 유난히 햇볕이 따가웠고 등산을 마친 몸은 땀에 젖은 채로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모임 사람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나는 선배와 조용히 뒤처졌다. 그가 괜히 시간을 끄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나도 굳이 서두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고 앞서가는 그 등 뒤가 마치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확신에 차 보였다. 그렇게 발걸음을 맞추며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식당 앞에 도착해 있었다. 바른 붉은 간판, 손글씨로 적힌 냉면 잘하는 집, 입구 옆 나무 의자에 걸린 낡은 앞치마까지. 생경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풍경이었다. 여기 예전에 자주 오던 곳이에요. 혼자 등산할 때면 꼭 들렀죠. 그가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고 나도 무심코 그 뒤를 따랐다. 실내는 생각보다 어두웠고 반찬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으며 구석방은 문 대신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가 자연스럽게 그 방으로 향하자 나는 한 박자 늦게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엔 오래된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다. 창문도 없고 바깥 풍경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묘하게 안전해 보였다. 그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나는 문 쪽 가장자리에서 어색하게 무릎을 꿇었다. 시원한 거 드실래요? 막걸리도 한 병 괜찮죠? 그가 나를 쳐다보며 웃었고 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잔을 채우고 식당 주인이 놓고 간 냉면과 부침개를 앞에 두고 우린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몇 마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눈빛은 음식보다 서로의 표정을 더 자주 훑고 있었다. 부침개 한 조각을 나눠 들던 그의 손이 내 손등에 살짝 닿았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바꿔 쥐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공기는 조용히 밀도 높게 가라앉았다. 장판의 열기가 몸을 데우는지 아니면 그의 시선이 내 몸을 타고 도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그는 갑자기 내 손을 천천히 잡았다. 놀라기도 전에 그는 내 손을 살짝 감싸쥐고는 말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물음이 단순히 식당에 좀 더 머무르자는 의미인지 아니면 지금의 이 분위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뜻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을 빼려는 움직임도 그대로 머무르겠다는 의지도 내게는 없었다. 그저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고 나는 그 손을 외면하지 않았다. 혹시 불편해요? 아니요. 그냥 이게 좀 어색해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놓는 듯 했지만 대신 장판 위로 천천히 몸을 옮겨 앉았다. 나는 벽을 등지고 앉은 채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몰라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작은 이불을 꺼내 펴고 그 위에 한쪽 팔을 기대며 말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언제 제일 그리워하게 될까요? 나는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결국 솔직하게 되묻고 말았다. 지금요? 아니면 나중에요? 그는 웃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을 누군가랑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흔치 않은 건지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알잖아요. 그 말은 멈춰있던 내 시선을 풀어버리는 실마리 같았고 나는 천천히 그가 앉아있는 쪽으로 몸을 틀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있어 왔다는 듯 우리는 이불 위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말은 줄었지만 공기 중의 숨소리만은 서로를 따라왔다. 손이 스치고 팔이 맞닿고 머리가 기댄다. 그러다 어깨의 기대는 그의 머리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나는 그 무게에 밀리듯 그의 가슴팍에 이마를 살짝 붙였다.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이 마른 것도 아닌데 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내 턱 아래로 손을 올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게 했고 나는 그 눈빛 속에 말 대신 긴 침묵을 삼켰다. 그렇게 입술이 닿았고 숨결이 섞였으며 마음이 한겹 벗겨졌다. 어떤 말도 없었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공간에서 이 이불 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 하나를 넘고 있다는 걸. 처음이었고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한편에 스치면서도 나는 그 감각을 밀어내지 않았다. 방을 나올 때 그는 내 손에 작은 물티슈 하나를 쥐어주었다. 화장 무너졌을까 봐요. 나는 그걸 받아들고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내가 누구였는지를 잠깐 잊었다. 다시 만난 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다음 모임이었다. 누군가는 부침개를 싸왔다 하고 누군가는 새 등산 스틱을 자랑하며 떠들어댔고 사람들은 각자의 텐션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딱 절반만 웃었다. 무리 속엔 그가 있었고 그는 평소처럼 말수가 적었으며 특별히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무심한 태도가 더 조심스러워 보였고 그래서 더 이상하게 눈에 띄었다. 나도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굴려고 애썼다. 평소처럼 행동하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자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참 안 되는 일이었다. 그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옆을 스치고 지나갈 때 팔이 닿을 것 같으면 괜히 한 발 물러서게 되고 혹시라도 우리 둘만의 온도가 새어나갈까 팔토시를 괜히 고쳐 쓰게 된다. 아무도 모르는데도 내가 더 민감해졌다. 내 마음 안에서 그 방 안의 공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을 때 나는 되묻는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어제 잠을 설쳤어요. 요즘 날씨가 꿉꿉해서 그래요. 산에 오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나는 그의 그 말투가 좋았다.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과하지 않고 단정한 위로 같지만 상대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 딱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정리. 어쩌면 그래서 더 위험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어도 금방 식어버리는데 그는 늘 그 중간 어디쯤에서 나를 머무르게 했다. 산을 오르며 간간히 들리는 그의 숨소리는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고 걸음을 맞춰주는 그의 발놀림은 언제나 일정했고 나는 그 옆에서 스스로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그와 내가 동시에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생겼고 서로의 손이 겹치기라도 하면 난처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순간 입을 열었고 그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누구한테 들키지 않는 한은 그렇겠죠. 그 말은 대단한 확신도 불안한 흔들림도 없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맞는 말이었다. 산을 다 오르고 모두가 전망대 쪽으로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우리는 일부러 거길 피했다. 따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벤치 쪽으로 먼저 걸어갔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말없이 바람을 맞으며 앉아있는 그 모습에 나도 말없이 등을 기대었다.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게. 누가 보면 그저 지쳐 잠시 쉬는 사람들 같겠지만 나만은 안다. 이 고요 속에 지난날의 열기가 고스란히 숨어 있다는 걸. 벤치 등받이에 기대던 손끝이 살짝 닿았을 때 그는 피하지 않았고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긴 소리 없이 닿는 손끝에 채우는 말보다 정확했고 그때 내 눈동자 속엔 확실한 것들이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산 후 어수선한 주차장에서 짐을 챙기고 있을 때 선배가 내 옆에 조용히 다가왔다. 사람들 틈에선 별다른 말도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 있었고 그 표정은 말 대신 물었다. 데려다 줄까요? 나는 일부러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버스 타면 돌아가기 좀 멀긴 해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그럼 타요. 같이 가요. 차 안은 시동이 걸리자마자 조용해졌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선배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바라보았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뒷좌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반쯤 접힌 채 놓인 회색 캠핑용 이불이 있었다. 던져둔 듯 구겨져 있었지만 그 질감이 어쩐지 너무 깨끗해 보여 시선을 오래 떼지 못했다. 아마 어제 세탁한 걸까?
오늘 아침에 넣어둔 걸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오히려 내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휘저었다. 편하죠. 그가 내 쪽을 힐끔 보며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네,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저는 운전할 땐 말수 줄어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은 얼핏 무심한 듯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와 있는 시간을 집중해서 쓰고 싶다는 의미 같았다. 차는 조용히 골목 하나를 돌더니 햇빛이 들지 않는 주택가 어귀에 멈췄다. 여기요? 조용하잖아요. 잠깐만 쉬었다 가요. 시간도 이르고 그 말은 강요도 유혹도 아니었고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다. 나는 손등을 매만지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 피곤하긴 하네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그럼 뒤로 갈까요? 지금이요? 응. 그 대화는 짧았지만 모든 동의와 응답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조용히 뒷좌석으로 몸을 옮겼다. 문을 닫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 공간을 제대로 봤다. 커튼은 없었지만 유리엔 선팅이 진했고 안쪽에 놓인 이불 위로 햇살이 조각조각 떨어져 있었다. 차체가 덜컹일 때마다 작은 소음이 났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그는 먼저 옆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불편하면 말해요. 진심으로.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지금 이 순간은 그냥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무 말 없이 있어 줄게요. 나는 가방을 옆으로 밀고 이불 한쪽을 살짝 덮었다. 이불 안에 들어간 건 내 몸이었지만 그 안에 묻힌 건 내 망설임이었다. 선배는 한쪽 팔을 등받이에 기댄 채 내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의 손바닥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고 그저 지금 여기라는 존재감을 조용히 눌러왔다. 숨이 조금 가빠졌고 나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 사람 그림자는 없었고 새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깊이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천천히 나의 팔을 따라 손을 내렸고 나는 숨을 들이쉬며 그의 시선을 받아냈다. 입맞춤은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거칠지도 않았다. 2번, 3번 반복될수록 익숙해졌고 나는 그 안에서 자꾸만 자신을 잃어갔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뒷좌석이 그렇게 좁았던가 싶을 만큼 우리는 서로 가까이 다가갔고 이불은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아래에 무슨 감정이 있었는지 나중에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건 욕망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던 갈망에 가까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차 문을 여는 순간 햇빛이 다시 내 얼굴을 스쳤고 나는 본능적으로 거울을 찾았다. 머리를 정리하고 입술을 닦으며 나는 말없이 웃었다. 거울 속 내 눈동자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익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짧았다. 내일 모임 나오실 거죠? 나는 그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고마웠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릴 때 나는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체온을 느꼈다. 그 따뜻함이 내 몸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는 척하려 했었지만 가슴께 어딘가에 뭉근히 남은 열감은 그날 오후의 한 장면을 정확히 떠올리게 했다. 물기를 닦고 수건을 두른 채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김이 잔뜩 서린 거울 속에는 내 얼굴도 감정도 흐릿하게 퍼져 있었다. 무심코 손바닥으로 거울을 문지르자 한쪽에 흐릿한 입술 자국이 남아있는 게 보였다. 내가 닦아내지 않은 혹은 일부러 남겨둔 흔적. 그 자국은 그가 사준 립스틱이었다. 처음엔 너무 진하다 싶어 망설였던 색이었지만 그가 이 색은 당신 얼굴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라며 건넸고 나는 그 말에 조금은 들떠 입술에 올렸다. 촉촉하고 무거운 질감, 지나치지 않게 짙은 색감. 내가 입어보지 않았던 색이 내 얼굴에서 낯설지 않게 어울리는 걸 거울을 통해 확인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정가운데까지 달았네. 나는 립스틱 뚜껑을 열고 말없이 입꼬리를 올렸다. 평소라면 화장을 지우고 침대에 누웠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입술에 남은 색조차 지우기 싫었다.
그건 단지 화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버렸는지를 보여준 지표 같았다. 침실로 들어가 립스틱을 조심히 화장대 위에 올려두면서도 자꾸만 손끝이 그것을 쓰다듬게 됐다. 그가 건넸던 순간, 그걸 처음 바르고 그의 눈빛을 받았던 장면, 그리고 입술이 닿을 때마다 더 깊어지던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이 짧은 화장품 하나에 눌러 담긴 듯했다. 휴대폰 알림이 한 번 울렸다. 그는 아니었다. 단톡방에서 누군가 이번 주말엔 비 안 온대요라며 메시지를 남긴 것뿐이었다. 아무 일도 아닌데도 나는 괜히 심장이 철렁했다. 그가 보낸 건 아니라는 안도와 동시에 그조차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거울 앞에 다시 섰다. 내 얼굴엔 화장기 대신 미묘한 기색이 번져 있었다. 입꼬리는 평소보다 살짝 올라 있었고 눈동자는 어딘지 촉촉해 보였다. 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지우지 말자. 그래도 돼.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 한 것도 아니었고 내 마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주문 같은 것이었다. 욕실 문을 닫기 전 다시 한번 거울을 닦았다. 입술 자국은 사라졌지만 나는 그 흔적이 남아있던 자리를 오래 바라봤다. 그건 사랑이었을까? 욕망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었던 내 오랜 외로움의 결과였을까? 이불을 덮으며 누웠을 때도 입술은 아직 물든 채였다. 내가 그를 떠올리고 있다는 걸 내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도. 평일 오전 사람들의 출근 물결과는 반대로 우리는 산을 올랐다.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시간, 정식 일정이 아닌 날.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해진 흐름처럼 짧은 메시지 하나면 충분했다. 오늘 괜찮으세요? 그 한 문장만으로 나는 운동화 끈을 조여맸고 물병을 가방에 넣었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눌러 발랐다. 등살로엔 가을의 끝자락 같은 낙엽이 가득 깔려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으며 우리 사이의 말은 적었지만 묘하게 리듬이 맞았다.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빛보다 더 눈에 밟히는 건 그의 팔뚝과 내 손등 사이의 거리였다. 몸이 가까워질수록 말은 줄었고 말이 줄수록 심장은 더 바쁘게 뛰었다. 그는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걷다 중간중간 고개를 돌려 내 속도를 확인했고 나는 그런 그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숨이 조금 차오를 무렵 그는 물병을 꺼내며 말했다. 쉬고 가요. 저기 바위 그늘 괜찮죠? 좋아요. 여긴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더 좋네요. 그 말은 어쩌면 등산에 대한 소감이었겠지만 나는 그 문장 속에서 전혀 다른 뉘앙스를 읽었다. 아무도 없는 이 시간, 아무도 없는 이 산, 그리고 그 속에 우리 둘만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를 정해주는 것 같았다. 하산은 빨랐다. 말이 없었고 눈빛도 조심스러웠지만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다. 차에 올랐을 땐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고 그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 오래된 여관 간판, 색이 바랜 철제 프레임에 간신히 붙어있는 글자들. 그 앞에 차가 멈췄을 때 그는 시선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들어갔다 나올까요? 대답이 필요 없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문고리를 먼저 잡았고 툭 소리로 열린 차 문의 발끝부터 내리며 몸을 움직였다. 걸음은 망설이지 않았고 문은 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소리 없이 열렸다. 여관방 안은 작고 낡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냄새가 감돌았다. 향기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 안엔 긴장과 무게가 함께 섞여 있었고 커튼은 두 겹이었다. 바깥 빛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그 어두운 방에서 우리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는 내 가방을 벽 쪽에 내려놓았고 나는 그 옆에 놓인 베개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무서우세요? 무서웠으면 안 왔죠. 그럼 후회하진 말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심스레 등산복의 지퍼를 아래로 내렸다. 땀이 식은 목덜미에서부터 바람처럼 미세한 감각이 스치기 시작했고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다. 한 손은 내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고 다른 손은 지퍼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와 멈췄다.
그의 이마가 내 쇄골에 닿을 듯 가까워졌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입술이 맞닿았다. 입맞춤은 서툴지 않았고 그렇다고 욕망처럼 들이대지도 않았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웠고 중간중간 숨을 섞으며 머뭇거렸다. 나는 눈을 감고 손끝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그의 입술이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내 피부 위에 남기는 자국은 작고 뜨거웠다. 턱 아래를 지나 목선을 타고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은 그 자리에 입술이 오래 머물렀다. 나는 손끝으로 그의 등을 더 끌어안았고 그 순간 무너지는 느낌이 전신을 덮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해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이불 아래의 공기는 뜨거웠고 숨이 서로의 가슴께에 걸려 천천히 오르내렸다. 겹쳐진 숨결 사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보기만 해도 들킬 것 같아서. 들뜬 감정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둔 간절함이 모두 드러나 버릴까 두려워서. 내 팔에 감긴 그의 손이 아주 천천히 내려가다 멈췄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오래 머물길 바라는 사람처럼 몸의 움직임도 숨결의 템포도 한 박자 느려졌다. 그는 나의 귓가에 숨을 묻듯 낮게 말했다. 지금 괜찮아요? 나는 입을 열지 않고 그저 그의 이마에 입술을 눌렀다. 말보다 오래 남는 대답이었다. 천장은 낮고 커튼은 두 겹이었고 시계는 보이지 않았다. 모든 시간은 그 어둠 속에 눌려버려졌고 이불 속에 우리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방에서 나왔을 땐 햇살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우리는 함께 나오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다. 대신 손등이 잠깐 스쳤고 나는 그 순간에도 아직 이불 속 온기를 지우지 못한 채였다. 그 온기는 내 피부보다 더 오래 가슴 안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땐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TV에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내 눈엔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은 늘 그렇듯 그 자리에 없었고 침실문은 닫힌 채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조차 들지 않았던 사람. 내가 몇 시에 나갔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를 묻던 시절은 지나고 있었다. 그런 말은 더 이상 우리 부부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다. 묻지 않으면 들킬 일도 없다는 듯 그는 아주 조용히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 발끝으로 쌓인 먼지를 느끼며 스스로도 느끼지 못한 표정을 지은 채 옷걸이 앞에 섰다. 코트를 벗고 블라우스를 벗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온기를 흡수한 옷들이 하나씩 바닥으로 내려앉을 때쯤 나는 서랍을 열고 새로 산 속옷을 꺼냈다. 부드러운 연보라색의 섬세한 레이스가 달린 브래지어, 같은 톤의 팬티 세트. 예전 같았으면 절대 고르지 않았을 화려한 디테일이었지만 요즘 나는 그런 걸 자주 고르고 있었다. 어깨끈을 당기며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이제야 조금 여자 같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거울 속 나에게는 정확히 들려왔다. 광 대표의 윤곽보다는 허리선의 굴곡을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고 화장기 없는 얼굴보단 발끝으로 떨어지는 시선의 방향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등을 보았다. 그리고 엉덩이의 실루엣을 확인하며 한 손으로 허리춤을 쓸어내렸다. 예쁘다기보다는 생경하고 낯선 감정이었다. 스스로의 뒷모습에 몰입하게 되는 이 기분이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젠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날 산 립스틱도 거울 앞 화장대에 올려져 있었다. 아직 한두 번밖에 쓰지 않았는데 벌써 정이 든 색이었다. 그는 이런 색이 어울릴 거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내가 좋아서 고른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해 줄 것 같아서 골랐던 작은 용기 하나. 샤워를 하고 나와 젖은 머리를 말리지 않은 채로 거실에 잠시 나갔을 때도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채널을 돌리며 말했다. 오늘도 산에 다녀왔어. 응. 조용하고 좋아. 몸은 괜찮고. 응. 별일 없었어. 그 대화엔 관심도, 감정도, 질투도 없었다. 어떤 감정도 없는 문답 속에서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거실을 지나쳤다. 남편은 내 뒷모습에 시선을 주지 않았고 나는 그런 그의 무관심에 어떤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그에게 들키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을 때 속옷끈을 고쳐 매며 나는 나를 더 오래 들여다봤다. 허리를 돌려 등선을 살피고 발끝에 힘을 주며 어깨를 한껏 내렸다. 그렇게 바라본 나의 모습은 누군가의 아내라는 호칭보다 한 사람의 여자에 더 가까워 보였다. 그리고 그 여자에겐 오래된 집의 무관심보다 새로운 시선이 훨씬 더 큰 자극이 되고 있었다. 남편은 요즘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다. 말수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스킨십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웃는 얼굴이 어딘가 낯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웃고 있는 입술 아래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저녁을 먹으며 문득 말했다. 산 좋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용하고 사람도 좋아. 머리도 맑아지고.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쪽 입꼬리를 들어 올렸다. 나도 한번 타볼까 싶어서. 운동 좀 해야겠다 싶더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지. 이번 주말에 같이 갈래? 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반쯤 웃으며 고개만 돌렸다. 그날 산행은 유독 바람이 많았다. 사람들 틈에 섞여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검은색 모자에 선글라스, 말이 거의 없고 혼자 조용히 걸으며 사람들 틈을 피해 걷는 사람. 나는 그냥 새로 들어온 회원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오르막길을 오를 때마다 그가 내 뒤 10m쯤에서 항상 같은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움직임이 너무 일정했고 내가 쉬면 그도 쉬었으며 내가 물을 꺼내면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응시했다. 가끔 선배와 나란히 걸을 때 내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하기라도 하면 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고 나중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단지 좀 유별난 신입일 뿐이라고. 산을 다 내려왔을 때 선배가 내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너 아는 사람이야? 방금 우리 뒤에서 사진 찍던 사람. 나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잘 몰라요. 오늘 처음 보는 분 같던데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난 정말 그를 몰랐다. 그리고 그게 문제였다. 우리는 늘 그랬듯 산에서 내려와 조용한 골목으로 향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낡은 간판 아래 그 여관. 서로 말을 아끼며 이불을 덮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하면서도 서로의 체온만큼은 진심을 닮아 있었다. 우리는 커튼을 치고 커피를 내리고 시간을 흘려보냈고 그 방 안은 마치 외부와 단절된 무중력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차 한 대가 여관 주차장에 조용히 세워져 있었다. 블랙박스는 녹화 중이었고 조수석에는 광각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다. 선글라스를 쓴 채 움직임 없이 앉아있던 그는 2시간 후에야 천천히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엔 무음으로 알림 하나가 도착했다. 영상 전송 완료.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플레이 버튼은 눌리지 않았고 대신 깊은 숨만이 천천히 새어나왔다. 그 숨결 속에서 무너진 건 영상이 아니라 남은 희망이었다. 그날 저녁 주방엔 김이 피어오르지도 않았고 라디오도 꺼져 있었다. 밥솥 뚜껑을 열자 퍼지는 김조차 적막하게 느껴졌고 반찬을 덜어내는 손끝마저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식탁 위에 찬을 올려놓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은 후 나는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다. 남편은 이미 자리를 잡고 밥을 먹고 있었다. 국을 천천히 떠서 입에 넣고 반찬 하나를 집어삼키며 무표정하게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고 동시에 지나치게 조용했다. 나는 물컵을 들고 한 모금 입술을 적셨다. 찰나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엇인가 꺼내드는 기척이 들렸고 나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따라갔다. 그가 식탁 중앙에 조용히 올려놓은 건 한 장의 사진이었다. 모서리가 살짝 구겨졌고 인화된 종이 특유의 반질거림이 형광등 아래서 미세하게 빛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멈췄고 눈이 그 사진에 꽂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사진 속엔 내가 있었다. 낡은 여관 간판 앞 선배와 함께 문을 나서며 웃고 있는 나. 햇빛이 살짝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입꼬리는 분명히 올라가 있었다. 어디서 찍힌 건지, 언제 찍힌 건지 나는 그날의 공기를 그대로 떠올릴 수 있었다. 입술 끝이 떨렸고 물컵을 든 손이 식탁 위로 덜컥 떨어졌다. 컵이 부딪히며 물방울이 튀었고 사진의 한쪽 귀퉁이가 젖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을 한 숟갈 더 떠올리며 평소처럼 천천히 입에 넣었다.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고 눈은 사진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겨우 한마디를 짜냈다. 이거 어디서?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 한 문장은 칼날처럼 식탁 위에 놓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할 틈도 변명할 공간도 없었다. 식탁 위엔 아직 밥 한 공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김이 이미 다 식은 국에서 고기 조각 하나가 부유하고 있었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다만 말 대신 국을 젓는 소리가 유일한 대화처럼 식탁 위를 맴돌았다. 그 속에서 무너진 것은 나였고 젖은 사진의 귀퉁이보다 내 눈가가 먼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식탁 위엔 여전히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젖은 물방울이 천천히 말라가며 번져 있었고 그 자국 위에 찍힌 나의 얼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평온해 보였다. 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멍하니 그 사진을 바라봤고 심장은 이미 가슴께를 벗어나 허공을 부유하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그동안 말없이 국을 휘저으며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손놀림과 식어가는 반찬들. 내가 물컵을 다시 들었을 때 그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지금 내 입으로 말해봐. 이게 뭔지. 그 말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고 그걸 내 입으로 확인만 하겠다는 듯한 어조.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올 수 없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하고 물컵에 입만 대며 시간을 버텼다. 그는 한숨도 웃음도 섞지 않은 표정으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나는 무릎을 굳게 붙인 채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다가오는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귓가에 각인되었다. 대답 못하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엔 가라앉은 분노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그게 그냥 만난 거야. 특별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내 얼굴로 날아들었다. 뺨에 닿은 손바닥은 뜨거웠고 내 고개는 의자 옆으로 꺾였다. 소리보다 통증이 먼저 찾아왔고 귓속이 울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의도치 않게 맺혔다. 아파서가 아니라 그 한 대로 지금까지 모든 거짓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그 입으로 사랑을 말했었지. 그 입으로 나한테 나 없으면 못 산다 했었잖아. 나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말을 꺼내면 어떤 거짓말도 지금 이 정적을 뚫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고 식탁 위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의 눈에서 감정이 느껴졌다. 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건 실망 혹은 스스로를 향한 자책. 그런 눈빛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널 믿은 내가 잘못이었어. 그 말 한마디가 정적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붙잡지 않았다. 그도 나를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옷장은 반쯤 비워져 있었다. 남은 옷들을 꺼낼 때마다 옷걸이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가볍게 울렸다. 나는 옷 하나하나를 접으며 천천히 가방에 넣었고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셔츠에 주름을 펴고 있었다. 속옷은 조심스럽게 다른 봉투에 담았고 화장대 서랍 속 립스틱과 향수는 몇 초간 손에 들렸다가 결국 넣지 않았다. 그 냄새는 이제 이 집과 어울리지 않았고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있어야 할 공간이 아니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방을 정리하던 내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일정한 소리, 익숙한 신발의 굽이 나무 바닥을 누르듯 밟고 있었다. 남편은 문 앞에서 멈췄다. 들어오지 않고 그냥 문턱 너머에서 말했다. 넌 이제 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 말은 칼날 같았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식탁 위에 올려졌던 사진보다 훨씬 무겁고 분명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바로 앞에 반팔 티셔츠를 접던 손동작을 멈추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가방 안에 밀어 넣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미 할 말도 설명도 그리고 정리도 끝내버린 사람이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할 말 없어. 그 말엔 어느 정도 기대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꾹 감은 채 고개를 숙였고 손은 여전히 마지막 셔츠의 단추를 맞추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듯 조용히 돌아섰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도 없었고 나는 침대 모서리에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짐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엔 지난 시간의 온기가 섞여 있었고 남은 자존심도 무너진 감정도 들어있었다. 방을 한 바퀴 둘러본 후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수십 번이나 화장을 지우고 바르던 거울이었지만 오늘은 그 어떤 색조도 올라와 있지 않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조금 피곤해 보였고 동시에 너무 덤덤해 보였다. 울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옷장 안을 확인하고 다 닫힌 서랍을 한 번 더 눌러봤다. 빠뜨린 건 없었다. 남겨둘 것도 없었다. 가방을 끌고 나가기 전 나는 발끝으로 문턱을 밟았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나는 이 집에서 누군가의 아내라는 호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짐을 싸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짐이 나가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나는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곧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애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짐을 끌고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만 해도 나는 마음속의 모든 짐도 함께 비워냈다고 착각했다. 식탁 위에 남겨진 찬밥 한 그릇, 다 마른 국그릇의 물자국, 화장대, 서랍 속 지워지지 않은 립스틱 자국까지도 모두 미련 없이 두고 나왔다는 그 단순한 행동이 곧 자유인 줄 알았지만 골목을 돌아서는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한없이 무거워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스마트폰을 꺼냈고 주저하지 않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 사람, 몇 달 전부터 나의 일상에 스며들었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요동치고 손끝 하나에 몸이 뜨거워졌던 사람. 그 번호는 여전히 단축번호에 있었고 손가락은 기억처럼 그 위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나는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고 울지 않으려 꾹 담은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줘. 속삭임에 가까운 그 말은 허공에 녹아 사라졌고 통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더는 원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모든 걸 던졌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그에게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발걸음으로 향한 곳은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반지하였다. 벽지는 벌겋게 갈라져 있었고 창문은 작고 뿌옇게 얼어 있었으며 방 안의 공기는 눅눅했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는 벽을 뚫고 그대로 전해졌다. 냉장고 안에는 생수 2병과 컵라면 하나, 그리고 가방 안에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물병 하나가 덜컥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모든 걸 감춘 척하고 있었음을. 침대 모서리에 앉아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다신 누르고 싶지 않았던 번호였다. 울먹이는 목소리를 억누른 채 말문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저절로 떨렸다.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당신이 싫어도 지금은 당신밖에 없어. 소화기 너머에 그는 긴 침묵 끝에 짧게 말했다. 일단 와. 거기 있는 건 나도 못 보겠다. 그 말 한마디가 생명줄처럼 느껴졌고 나는 또 한 번 가방을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땐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말도 없이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따귀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아프게 남은 건 그 뒤에 이어진 말이었다. 넌 이런 대우가 딱 맞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그 말은 오히려 나를 잠재웠다. 이게 벌이라면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다. 나는 다시 현관문 앞에 섰다. 들어간다는 말은 했지만 몸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어떤 감정이 나를 덮칠지 몰라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방 바퀴 소리가 거실 바닥을 긁는 동안 나는 숨을 멈춘 채 움직였다. 거실 조명은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여전히 우리가 쓰던 2개의 머그컵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런 사소한 장면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여전히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은 채 식탁 너머에 서 있었다. 넌 이런 대우가 딱 맞아. 그 말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아니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게 만드는 문장이었다. 나는 바닥을 바라봤다. 무릎이 떨렸고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방 안으로 옮기고 그가 등을 돌리기 전에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로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조용히 들어 올렸다. 나는 그 모습이 더 아팠다.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차갑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건 실망이었다. 모든 감정이 식은 사람이 가지는 절망의 표정. 나는 그 표정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방 안은 적막했고 그 고요는 내 마음 안에 있던 모든 소리를 증폭시키는 듯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나는 속으로 수십 번씩 대답하고 있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언제부터 모든 게 틀어졌는지, 그 사람은 진짜 나를 원했는지,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바란 게 대체 무엇이었는지. 답은 없었고 고개를 흔들어도 떨쳐지지 않았다.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내 안은 시끄러웠다. 그렇게 천장을 보며 1시간이 흘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 밖에서는 컵이 싱크대에 닿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와 같은 지붕 아래 있었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 사이엔 어떤 다리도 놓이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고 그제야 처음으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은 후회였고 미련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증명하는 가장 조용한 신호였다. 그 물병은 아직도 가방 속에서 부비치고 있었고 그 소리가 내 죄책감처럼 자꾸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나는 오늘 밤 이 집의 여자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채로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지막 감정도 조용히 덮어두었다.